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입니다.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대 식영과에서 겸임교수하고 있고 또 영양 관리하는 회사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먹는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릴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신장 쪽에 네네네.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장 쪽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 신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에 모든 최종 배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신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먹는 걸 대사하고 마지막 찌꺼기 배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의 대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같이 부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가면서 신장병에 대한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요즘은 젊은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신장병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시니어만을 위한 질환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나 체중 체크하는 것처럼 신장 수치 어떤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나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일단 찌꺼기를 배출하고 여과하는 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 신장이 단독으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이름도 보시면 신장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작용, 신장의 역할과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심각해지면 심혈관 질환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도 내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2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장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그냥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위험군이다, 당뇨 위험군이다 경고를 들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신장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거죠. 그럼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게 식사 관리인데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섭취.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랑 같아요. 나 저염식 먹는 거 그리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요즘 보통 머슬업 할 거야 그 단백질 엄청 많이 드시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 근 감소증 안 온다 하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신장에 무리가 가는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적정량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인과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신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그걸 잘 적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가 적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대체 적정량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쉽게 탁구공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 정도 양만큼 내가 한 번 먹을 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한국인 성인한테서는 적정한 양에 해당할 수 있어야 칼륨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장병 환자분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저희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이라는 책인데 사실 콩팥이라는 게 우리 신장을 부르는 순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 보시면 사실은 이 콩팥병이라는 게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저는 심지어 질환이라고도 딱히 부르고 싶진 않아요. 콩팥병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시기
하시게 되면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여태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견과류 맨날 좋다고 몸에 챙겨 드셨죠? 흰밥보다 잡곡밥 더 좋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죠? 빵도 뭐 심지어 흰빵보다 잡곡이 들어간 빵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반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소량씩 잘 나누어서 적정량 드셔야 되고 견과류 인칼륨이 많아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흰밥이 낫고요. 빵을 선택하실 때도 잡곡빵보다 오히려 흰빵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도요.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애매해요. 애매하다 함은 우리 나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나물 많이 드시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이벤트가 바로 신장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로 취급 안 한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신장병 진단 받으시면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조리법보다 사실 물에 빠진 게 훨씬 좋아요. 고기도 물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보쌈이나 수육이나 그런 메뉴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좋고 채소도요. 볶아가지고 먹고 하는 것보다 물에 좀 데쳐서 담가 놓았다. 그랬다가 한번 살짝 저염으로 묻혀서 드시는 그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칼륨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용해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양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양념은 무조건 저염입니다. 저염이라고 하면 맛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실 맛 없어요. 그렇게 저염으로 드시면. 그런데 이 맛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기술이잖아요. 저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무슨 장으로 끝나는 거 많이 안 쓰는 게 저염인데 그럼 뭐 딴 거를 써야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좋은 식초, 레몬즙, 좋은 카레가루, 염분이 낮지만 나의 입맛에 또 다른 킥을 줄 수 있는 양념을 쓰시면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저염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은 식초가 어떤 게 좋은 식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배신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든 좋은 식재료는 사실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비쌀수록 좋다는 예, 식초는 사실 비쌀수록 좋은데 비쌀수록 좋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성분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거를 인공적으로 발효를 했거나 하는 거 말고 자연 발효로 끝까지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추가적인 당의 애돈 없이 나온 식초가 좋은 식초죠. 그럼 발사믹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발사믹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발사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은 좋은데 마늘을 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하루에 한 줌씩 드실까 봐 이게 또 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건 적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곰이 사람 되려고 마늘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드실 때 한 2쪽, 3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마늘 드시면 속이 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성분 중에 속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장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하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가려야 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마늘도 좋다고 해서 생마늘 막 이렇게 드시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식욕과 밥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속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브유 같은 데 잘 구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콩팥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면 네.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너무 가공이 많이 된 거. 이거는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일단 절대 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공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 볼 때 공장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근을 먹겠다? 그럼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기르고 그거를 캐서 유통하는 업자가 마트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는 공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햄 이러면 뭘 잡아서 갈아서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이 햄을 좀 더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단계가 최소화된 것이 사람한테 좋은데 그것이 특히 신장병 환자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은 우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식품은 슬프지만 녹색 잎채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는 우선 고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그래서 고칼륨 채소이지만 사실 내 몸에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사서 찬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러면 이 칼륨이 수용성으로 용해되고 또 다시 한번 나물 조리하듯이 데쳐요. 그러면 끓는 물에서 다시 한번 칼륨이 용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드시는 것은 고칼륨인 채소를 중칼륨이나 저칼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료는 색깔 짙은 음료는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음료들은 인 함량이 높아요. 음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인이라는 영양소가 여러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인 함량이 높은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도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일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로는 대체당을 썼다 보니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도 신장병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식단을 챙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매번 똑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시면 하루 식단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게다가 저는 또 이 음식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신장에 좀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네, 사실 신장병에 걸리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재미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를 많이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슬픈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신장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너무 많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태에 대한 관리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비만인 사람들, 대사증후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신장 안에 지방이 차는 경우들이 그게 비만병이랑 연관이 있나요? 있는 거죠. 단지 비만이 아니고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이 많아지면 신장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 마른 비만이라는 정확한 그런 증상이 어떤 건지 좀. 적정 체중이긴 한데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이게 재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인바디. 인바디 이게 네. 재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만인데 근육량이 적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도 원리가 뭐냐면 근육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옛날엔 술 네. 먹으면 지방간 생긴다 그랬죠. 네. 최근에는 non-alcoholic fatty liver라고 그래가지고 NAFLD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해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1980년대 나온 병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단백질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고 지방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면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라는 공장을 유지하는 공장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장장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거는 빼야죠. 돈을 쌓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지는 게 유리해요. 그러다 보면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이 거기 쌓이고 그리고 지방이 신장에도 쌓이고 지방이 간에도 쌓이고 만성 질환의 거의 원인이 될 다 수 원인이 있는. 되는 거죠. 그 근간에는 또 만성염증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보시는 분들은 콩팥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일반적으로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일반인이어도 심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몸에서 나는 그 신호라는 게 있을지. 그러니까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열이 난다던가 혈뇨가 동반한 발열이 났을 때는 급성 신장염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피곤한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극단적으로 과로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발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신장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거품이 많이 난다던가 오줌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가면 단백뇨일 수도 있고 소변 색깔에 따라서
혈류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신장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압 관리.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혈액을 필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루에 소변을 보는 거는 한 1에서 1.5리터?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은 5리터 정도 되거든요. 몇 바퀴 도는 거? 40바퀴 정도 도는 거잖아요. 그죠? 40번을 전체 혈액을. 근데 200리터 중에서 199리터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재분비, 뭐 재흡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해서 농축이 돼서 오줌,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세진다. 어떻게 돼요? 필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세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혈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염분? 이런 걸 좀 조절해야 되는 소금. 예, 소금 같은 거. 혈압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간이 센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미네랄 자체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기보다는 혈압을 통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필터를 이렇게 너무 세게 하니까. 필터로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이 계속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필터가 툭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여담이긴 한데 현대인들이 만성탈수예요. 만성탈수인 경우가 많아요. 네. 혈압이 아닌 이상 네. 너무 또 소금을, 그러니까 너무 덜 간을 안 해 먹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 그냥 못 머물러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이 머무른 물들이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혈압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는 게 맞고, 네.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저염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건강이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건강 관리라고 하는 거, 본인이 먹고 좋은 약을 남한테 추천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그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네. 내가 혈압도 없는데 저염식으로 먹는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관절염 약 중에서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갔을 때 그 소염제를 줘요. 뭐 콕스트 이니비터라고 해서 세레콕시브라고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요. 그래서 혈압 관리랑 정형외과 약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올해 보통 정형외과 약을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릎이 아프시니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주 드시는. 자주 드셔요. 자주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었어요. 네. 이때는 소염제를 꾸준하게 드시는 게 맞아요. 뭐 7일치가 나왔다. 그러면 끝까지 먹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만성적으로 내가 무릎이 아파.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정형외과 가면 60일치만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매번 드실 필요가 없고, 많이 아프실 때만 하나씩 드시고. 뭐 그런 애들이, 그런 소염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해서 원래는 염증과 관련된 그 물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줘요. 걔네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애들이 돼. 또 어떤 애들은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 어떤 애들은 신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생성을 막아버려요. 그 소염제가. 왜냐면 염증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염증이 생성되는 애들만 막는 게 아니고 윗단에서도 딱 끊어버리면 이쪽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도 안 나와. 아,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체가 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인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지에서 소스를 덜 쓰면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효과를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윗단에서 딱 끊으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실제로 이게 시스템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 항상성을 키워가는 건데, 이걸 윗단에서 딱 끊어버리면 나쁜 것도 없어져. 염증도 좋은 것도 없어져. 없어지고. 좋은 것도 없어져.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영양제 중에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는 없죠. 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분해되거나 뭐 이거 불안정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렵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경우 먹죠. 먹는 거 안 나오죠. 이제 나올 거긴 할 건데 네.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주사를 놔야 되나 그러면? 그러면 신장으로 다이렉트로 네.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어떻게 날지 모르죠. 아직까지 이런 쪽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건 아직. 동물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아. 제가 동물 실험 옛날에 핀란드에서 했을 때는 뇌에다 구멍 뚫어서 뇌에다 넣어요. 그 네? 자리에다가. 네.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 못하죠. 그러니까 뇌는 파킨슨병이 생겨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머리 여기 깎아서 네. 쥐털을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딱 한 다음에 거기 딱 깨요. 거기만 딱 네.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이 몇 센치 들어가면 몇 미리 들어가면 되는 것까지 딱 정해가지고 거기 딱 집어넣고 거기다 양보를 딱 투여해요. 왜냐면 백날 먹어봤자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신장 어떻게 찌르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데 다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장한테 바로 좋은 성분이 갈 수 있는 뭔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압 관리라고 혈압 관리.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좀 신장 건강에 좀 그 도움이 다음에 덜하는 게 네. 있죠. 혈압 관리는 어찌됐든 혈압은 쉽게 말씀드리면 체내의 수분량을 빼주면 돼요. 살이 빼지면 수분량도 줄어들어요. 그럼 그 물을 좀 안 먹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을 먹으라는 거죠. 물을 먹어도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게끔. 체내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혈압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수분량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다. 그거는 체중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저염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물을 많이 마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지만 뭐 신장에 특수하게 도움이 된다던가.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물 섭취는 하루에 뭐 한 1에서 2리터 사이 정도? 1에서 2리터. 뭐 1.5에서 2리터. 그 정도 드시는 것 같고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200 정도, 200에서 300 사이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이게 그냥 원칙이에요. 그리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면 소화효소가 희석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수분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수분을 안 먹으면 탈수가 생기는데 탈수가 생기면은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피로감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네. 안구 건조가 올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부분들이 뭐 피부도 당연히 뭐 푸석푸석해질 거고. 네. 그래서 그 수분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뭐 수분을 물을 많이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고 혈압이 없는데 저염식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혈압이 있으면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다. 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신장 같은 경우는 또 당뇨와도 밀접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당뇨라는 게 어찌됐든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조절이 안 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혈중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 혈관 안에서 포도당이 독성물질로 변해요. 그럼 혈액에 독성물질이 많아. 그러면은 작은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큰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망가지겠죠. 네. 모세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이 망막, 신장,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망막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고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당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성질환이 다 연관이 됩니다. 신장이 결국 필터기 때문에 필터면서 모세혈관 필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뇨에 있어서 혈관 안에 독성물질이 많아지면 모세혈관 분포가 많은 신장이 망가질 거고 혈압은 이건 화학적으로 망가진다고 치면 혈압은 물리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해지. 신장과 관련된 영양제 같은 경우는 크랜베리 주스나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죠. 원래 크랜베리 주스는 비뇨기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간에서 빨리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랜베리가 갖고 있는 항산화능, 항균능, 항염증능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밖으로 빼면서 요로나 방광에 균이나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확 없애면서 가는 거라서 신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양 쪽, 크랜베리는 서양 쪽이고요. 뭐 동유럽 쪽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뭐 육미지왕이나 뭐 우차신기환, 용담사간탕 이런 또 한방제제들이 있어요. 저 다 처음 들어보네 이거. 육미지왕, 우차신기환, 뭐 용담사간. 용담사간은 실제로 그 여성분들이 오줌 소태, 아까 이제 요로감염인데 이게 있을 때 약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사간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인 뭐 이리도이드 그룹의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신장으로 잘 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염증 강력한 항염증이 있는데 얘네들은 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장에 남는 것도 아니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용담사간이요? 네, 이리도이드 같은 경우도 용담사간에 있든 육미지황에 있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용담, 뭐 지황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성분 그 안에 있는 항염증 성분이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리로이드. 이리도이드라고. 이리도이드라는 네, 이리도이드. 이리도이드는 성분 이름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진 모든 물질군을 다 이리도이드라고 합니다.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네, 한 번 더 시리즈로 한 번 더 많이 네.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신장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한 신장 관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은 그 자체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혈압과 당뇨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뭐 관절염 약이나 이런 약에도 장복하는 약, 장기 복용하는 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장의 특징은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개 있어서 그렇고요. 두 개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질환 관리도 잘 해주시고 드시는 약물이 너무 장기 복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신장 건강과 항상 약사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평소에 신장 관리 그리고 본인의 소변 색깔도 소변을 보시고 나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신장은 예방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계셨나요? 여러분의 영양에 대한 모든 고민을 오늘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완전 가을 과일의 대표적인 거죠, 감. 감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 무슨 색? 주황색. 그렇지. 그래서 주황색 채소 과일에 많은 건 우리 베타카로틴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감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새콤한 과일이 비타민 C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이 비타민 C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감에는 아주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천연 당분이라고 하는 자연 당 성분도 감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에서 단맛이 나는 건 내가 설탕을 뿌리지 않았지만 그 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당 성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많잖아요. 단감이 있고 홍시가 있고 연시가 있고 곶감이 있는데 종류가 진짜 많은데 영양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피디님 뭐 좋아하시는데요? 그 중에? 저는 곶감이랑 홍시를 좋아해요. 뭐 단 거 좋아하시네. 사실 그 감이 감나무에서 딱 열려있는 그 순간의 감은 사실 단감에 가깝고요. 그 단감을 우리가 먹을 때 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감 자체는 후숙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떨다. 탄닌으로부터 오는 그 떫은 맛이라는 게 나기가 쉽고 대신 단감 자체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감 종류예요. 근데 그게 후숙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연시, 반시라고 부르는 반쯤 후숙된 거, 홍시, 진짜 완전 후숙된 거, 그리고 말린 거, 곶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후숙이 돼서 단맛이 많이 나면 날수록 단위 중량당 당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 모든 영양소가 농축될 수 있다라는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곶감은 칼로리도 높고요. 당분도 굉장히 높고 우리 또 신장 고민 있는 시청자들이 많으신데 칼륨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홍시, 연시 이 친구들은 우리 감 먹을 때 이렇게 실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편이죠. 지금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곶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곶감이 위험하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개 정도. 하루에 한 개. 근데 하루에 한 개를 약처럼 꾸준히 안 드셔도 되고요. 그냥 가끔 먹고 싶을 때 한 개 정도. 감이 신장 건강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을 때 곶감이 또 신장에 또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감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곶감은 칼륨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당분도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곶감은 일단 살짝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감 중에 만약에 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칼륨 함량이 그래도 적정량이면서 조금 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게 홍시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감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 샐러드 드셔보셨어요? 감 샐러드요? 단감을 가지고 만들기가 되게 좋은 메뉴인데 감을 이렇게 얇게 썰어요. 우리 왜 감 되게 통통하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 하듯이 얇게 썰고 초록 채소들 있죠. 근데 향이 좀 센 거 요즘 루꼴라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데 산나물도 포함인가요? 산나물? 그거는 생 샐러드로 먹기도 살짝 애매할 수가 있고 너무 향이 강해서 루꼴라 아니면 양상추? 로메인?
이런 것들이랑 같이 그 감 슬라이스를 얹어서 리코타 치즈 같은 거 곁들여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감이랑 치즈의 조합이 되게 좋아요. 감과 리코타 치즈, 뭐 감과 크림 치즈 이런 조합들이 되게 근사한 조합이에요. 곶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나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좋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당분이 너무 높은 걸 먹을 때 그 당분이 나의 몸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일단 단백질을 곁들이면 좋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요즘은 곶감도 안에 치즈나 견과류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곶감 말아낸 것들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곶감이 가지고 있는 높은 당 성분을 조금은 낮추어서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장치? 그런 재료와의 조합인 거죠. 홍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홍시는 자칫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10개도 먹을 수 있잖아. 나만 그래?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너무 위험하고 많이 먹어도 배가 썩 부르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서 약간 포만감을 주는 형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작자 미상의 음료가 오늘 만든 건데 홍시랑 두유를 간 거거든요. 홍시를 제가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살짝 반쯤 얼렸다가 약간 해동된 것을 가지고 두유를 같이 넣어서 그냥 믹서기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은 홍시의 달콤한 맛이 다 나면서 두유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포만감이 있고 이렇게 홍시를 먹으면 사실 홍시 한 개를 먹어도 엄청 배부른 느낌이죠. 제가 오늘 만들 때 홍시 2개, 두유 1팩을 넣었는데 거의 한 3명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을 정도의 양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좀 레시피 같은 거는 박사님 따로 채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채널로 놀러 오시면 홍시 두유 이 드링크를 만드는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더 건강하게 실제적으로 집에서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놀러 오세요. 감은 운동 전이나 후에 언제쯤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동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운동 후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운동 후에는 나의 근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근육에 있는 글코겐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탄수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 종류 중에서는 홍시 운동 후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운동 전에는 내 에너지를 단백질 충분히 먹고 또 내 에너지를 서서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과일이 좋기 때문에 감 종류 중에서는 단감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이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지 궁금해요. 어르신들 중에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셔서 앉은 자리에서 여러 알을 드실 수 있다고 저에게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은 혈당을 꽤 많이 올릴 수 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그 정도 양이 적당합니다. 단감이 됐든 곶감이 됐든 홍시가 됐든 상관없이 딱 그 정도 양을 네, 그 정도 양을 추천드려요. 감은 변비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도 또 감의 종류에 따라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감 먹으면 변비 오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단감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단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를 겪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홍시에는 실같이 보이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홍시는 감으로 인한 변비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변비를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감인 거죠. 그러면은 단감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탄닌으로 해서 떫은 맛이 많이 나잖아요. 이거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후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익히면 일단 탄닌 성분이 줄어들고 떫은 맛이 덜 나기 때문에 익혀서 드셔야 되는데 보통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서늘한 곳에서 후숙이 된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시면 훨씬 달콤하게 단감을 드실 수가 있고 빨리 먹고 싶어 막 그러면은 이게 되게 웃긴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이봉투 같은 데에 사과하고 감을 같이 넣던지 바나나하고 감을 같이 넣으면 감이 빨리 익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에틸렌 같은 성분들이 서로 나오면서 감을 좀 후숙시키는 성분이 그 봉투 안에서 돌게 되면서 감이 좀 빨리 익게 되는 효과가 있죠. 곶감을 만들다 보면 흰색 가루가 생기잖아요. 겉에 네, 그거 곰팡이 아닌가요? 곶감을 보면 요즘 뭐 명절에도 곶감 세트 많이 선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곶감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감 색깔인데 어떤 건 이렇게 하얗게 표면에 껴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눈이 또 보기가 좋은 거를 원하니까 이 전자에 해당하는 반짝반짝을 원하실 수 있지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그 허연 게 단 거라고. 하얀 곶감이 더 달다고. 네. 그게 근데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당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당화된 일종의 결정체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곰팡이 이상한 거 이런 거 아니고 당
당분이 밖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깨끗한 흰색이 아니고 푸르딩딩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의심해 보셔야 되지. 이미 자연적으로 나온 당 성분 자체가 겉에 결정화되어서 생긴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 아까 홍시를 갈아서 이렇게 두유랑 넣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맛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제가 아까 엄청 먹어가지고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두유 맛이 덜 나고 홍시 맛이 더 나는데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홍시의 달콤함이 있는 상태에서 두유 맛이 강하게 나서 약간 두유의 여러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홍시 두유가 있다면 이런 맛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홍시 맛이 더 많이 나요. 두유의 끝맛이 지금 입안에서 살짝 나는 정도예요. 그러면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훨씬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홍시 드시는 방법 중에 이 완전 추천. 근데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러면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유를 넣지 말고 그냥 갈아서만 드시는 것. 갈아서만 드셔도 되고 그럴 때 약간 레몬즙 같은 거 조금 추가하시면 홍시의 달콤한 맛이 더 확 하고 올라와서 좀 더 맛있죠.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감은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그게 적당한 양이다 생각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감 생활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또 고구마철이 찾아왔어요. 완전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사실 고구마가 딱 맛있어지는 이 시즌이 우리나라 약간 김장철이기도 하지 않수? 그러니까 뭔가 김치랑 잘 어울리는 간식이 괜히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랑 김치가 엄청 궁합이 좋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의 좀 대표 영양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구마는 의외다 싶으실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고요. 고구마가 여러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색 나는 뭐 호박고구마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구마는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게 나기도 하고 요즘은 보라색이 나는 자색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들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색깔에 무관하게 식이섬유도 많고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단맛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달죠.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죠. 생고구마는 사실 뭔가 엄청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고구마가 발산시키는 단맛이 굉장히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군고구마처럼 요즘은 뭐 가정용 오븐도 많이 쓰시고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는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구워내는 그렇게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가장 달고요. 맛있고요.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찐고구마는 그 다음이죠. 군고구마만큼 달지는 않지만 생고구마보다는 달죠. 생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먹으면 속이 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없나요? 영양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구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타민C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많아요 하는 거를 넘어서서 탄수화물 근원이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군고구마든 찐고구마든 생고구마든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고구마가 고구마 고유의 비타민C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양소의 어떤 게 수용성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탄수화물 공급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GI 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고구마의 그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의 단맛이 군고구마의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당을 끌어낸 조리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단맛이 극대화가 된 형태의 고구마인데 그렇게 자연 당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고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단백질이나
균이나 좋은 지방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드실 때 귤을 막 까서 먹는, 둘도 사실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고구마 먹을 때 탄산음료로 막 마시는 그런 조합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 예를 들면 토마토랑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고구마를 내가 닭가슴살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드리즐 한다든지 해서 좋은 지방산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죠. 이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사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었다는, 이게 고구마 고구마 3분의 2, 단호박 3분의 1이 든 건데 호박고구마를 샀더니 완전 색깔이 정말 호박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쉬드 타입의 샐러드를 만들면 보통 마요네즈로 막 버무리시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쓰지 않고 그릭 요거트로 버무린,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맛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구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처럼 만들어서 샐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랜 시간 구워서 일단 그 자체로 엄청 달콤했어요. 제철이니까 더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충분히 달콤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도 올리고당도 그 어떤 당도 추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매우 맛있다는 무슨 맛이 나나요? 그릭 요거트로 버무려서 막판에 살짝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콤한 맛이 주를 이루는데요. 얘를 만든 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릭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끝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재료로 캐슈넛이랑 건포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건포도 씹히는 게 건포도가 조금 더 촉촉해져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뭐 메시드 단호박 무스라든지 고구마 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건강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시중에서 되게 쉽게 요즘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다 되어 있는 메쉬 타입의 샐러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은 단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요네즈도 들어가지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탕이나 물엿같이 달게 하는 재료들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쉬 타입의 샐러드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실 때 뒷면에 영양 성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고구마, 단호박, 감자 이런 비율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오래 안 씹고 빨리 넘길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나 견과나 크랜베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씹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씹는 작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작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작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서 과다한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훌훌 마실 수 있는 뭐 쉐이크나 파우더 같은 거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은 먹고 나도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저작작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PD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쉬 타입의 샐러드도 뭐 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씹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들 대비 저작작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넘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견과류나 적당한 말린 과일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알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레시피를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널을 하나 개설했지 뭐예요? 그래서 예스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 이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요리들 보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못 만들게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놓고 먹는 3대 재료가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가 3대 재료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 못 만들기 다이어트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사실 단 거 되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주는 자연적인 단맛으로 나의 입맛도 살짝 보강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려면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상 운동과의 텀을 좀 두시고 드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밤고구마보다는 좀 호박고구마처럼 무르고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이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흡수가 빨리 되는 복합탄수화물의 형태를 운동 후에 먹어주시면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런 통증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젖산이 막 쌓인다고 네. 하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잘 먹으면? 젖산이
혈관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쌓이고 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젖산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내 근육의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른 형태의 고구마 혹은 홍시 이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죠. 글리코겐 자체를 좀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지 궁금해요. 사실 고구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 공급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황색을 진하게 띈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는 짙은 보라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백색 고구마가 아닌 뭐 주황색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는 색깔 자체에서부터 오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에 해당하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렸을 땐 밤고구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이유가 있나요? 좀 잘 넘어가죠. 아,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고구마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드시려면은 호박고구마를 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데 밤고구마의 그 포삭포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약간 호박고구마나 요즘 좀 뭐 꿀고구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몰캉몰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뭘 드시든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천천히, 너무 속에 빠르게 축적돼서 내 속을 부대끼거나 버겁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좋아하는 액체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티랑 드셔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 조절 중에서 빵이랑 고구마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당뇨를 고민하시는데 빵도 먹고 싶고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오늘 하나 골라야 돼 라고 하면, 요즘 빵도 건강빵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하나 골라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버터도 들어가고 뭔가 또 다른 뭐 유크림도 들어가고 한 빵보다는 복합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마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고구마 자체는 우리 정말 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이자 뭐 밥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너무 맛있다 보니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